안녕하십니까. 강함입니다. 네, 지난번 아버지의 교육, 그리고 지혜로운 삶,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느 문화권이든, 어떤 민족이든, 비슷한 고민들을 아주 오랫동안 계속 다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그 베스트셀러이고,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성경을 비롯해서,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동안 유행했던 그런 유태인의 탈무드, 그리고 이제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그 필수 고전이 되어버린 이솝우화까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이 조금씩 틀릴 뿐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마도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고민해온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근데 언제부턴가 이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마치 우리의 그 오래된, 그렇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좀 절하되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제 서양적인 삶의 지혜가 매우 실용적인 지혜임은 저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솝우화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매우 실용적인 삶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 아이들의 시각에서 동화처럼 재미있게 풀어나가죠. 이솝우화의 작가인 이솝은 기원전 약 6세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500, 2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 거의 같은 시기에 이쪽 동아시아 쪽의 중화문화권에서의 공자라는 분은 이런 그 실용적 의미의 서양적 삶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다 같이 조화롭게 사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하고 형이상학적인 메시지까지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공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자는 유교를 확립한 사람으로서 BC 500여 년 전쯤의 양반입니다. 이름은 구, 자는 중리인데 중국에서 이제 학식이 높은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그 자자를 써가지고 맹자, 순자, 주자 등등과 같이 그 같은 돌림자인 자자를 붙여서 공자라고 부릅니다. 좀 더 높여서 아비부자를 써서 부자라고도 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공씨, 아버지, 선생, 중국말로 발음하면 공부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쓰다 보면 발음이 Confuciu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공자는 중국이 한참 심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죠. 이 당시에 노나라라는 곳에서 태어나십니다. 공자의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떡대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충 한 2m도 넘었다고 하니까요. 전해지는 말로는 이 떨어지는 성문을 팔로 딱 받쳐갖고 동료들을 이렇게 내보낼 정도로 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자는 이제 아버지를 닮아서 공자의 그 초상화 이런 걸 보면 덩치가 아주 크게 나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양반이 군인이긴 한데 그렇다고 아주 폼나는 장군, 2스타, 3스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요즘 세상으로 따지면 하사관 정도 레벨,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공자의 아버지가 덩치도 좋고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딸만 9명을 낳은 완전히 딸이 아빠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아들을 한번 낳아 보시겠다고 나이 70 먹어서 16살 난 아가씨를 꼬셨는데 이게 꼬셨는지 어쨌든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엮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무당딸이라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런 독특한 탄생 스토리를 가지고 공자님이 태어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자로 태어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어머니 밑에서 좀 불우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키워지신 거죠. 이제 아까 공자의 이름을 이제 구라고 했는데 공자를 낳은 곳이 그것도 그 동네 뒷산이 니구산이라는 그런 뒷산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치성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이마도 좀 편편하고 또 언덕에다 치성도 드리고 그래서 그냥 대충 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말로 사실은 짱구라는 뜻입니다. 성이 맹씨였으면 이제 완전 맹구 될 뻔한 거죠. 대충 개똥이, 맹구 어떤 게 대충 이름 지은 그런 분위기로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중에 공자도 아들을 리라고 짓는데 이제 애 낳았다고 누가 선물로 이제 잉어 한 마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잉어라고 지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짱구, 잉어, 대충 보면 이 집안이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거나 폼나는 집안 이런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후에 3살 때쯤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역시 한 17살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젊으신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려서부터 이 청소년 시기까지 환경은 되게 불우했을 텐데 나름대로 삐딱선 타지 않고 잘 자란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천성이 착하게 태어나신 그런 분이 아니신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살 때 결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잉어 한 마리 낳고 잉어가 아니라 잉어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으시고 그리고 20살 때 드디어 이제 공무원이 됩니다. 근데 뭐 공무원이라서 높은 관직은 아니었고 그 당시 뭐 창고 좀 관리하고 가축 돌보는 뭐 지금으로 보면 약 한 8급 내지 9급 공무원 정도로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 공부는 아주 열심히 해서 30살 정도가 되니까 제자들도 이제 막 생기고 이름이 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5이 되면서 그 공자의 나라인 노나라의 왕 소공이 노나라 그 최대 세력가인 계씨 집안이 밖에 객이니까 이걸 보다 못해 확 발라버리려고 그렇게 헬레다가 오히려 밟혀서 그 당시 이제 나름 방구 좀 끼는 바로 옆 나라가 제나라가 있는데 그쪽으로 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본 공자도 이게 뭐야 뭐 이러면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도 따라서 제나라로 넘어갑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특별히 넘어가신 그 소공과 뭐 조금 뭐 좀 나름대로 뭐 끈끈한 뭐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기록으로 봐서 왕을 따라간 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15년 동안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경력도 좀 쌓고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세력이 올라갔는데 뭐 자기가 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 새로운 세력에 그래서 좀 더 큰 물에서 놀아볼까 뭐 이러고 아마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 당시 공자님의 나이가 35인데 그 나이를 생각해 봐도 이게 뭐 큰 자리 차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약하고 당연 뭐 제 나라 그쪽에서도 소위 이제 수구 세력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이제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그쪽 수구 세력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스카웃으로 데려오고 온 놈도 아니고 그렇다고 좀 마이너에서 좀 방구 좀 꼈던 어린애가 왔다고 설치는데 이게 뭐 이뻐 보이지도 않았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뭐 답은 뻔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어영부영 대충 거기서 계기다가 한 3년 만에 노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뭘 했는지 기록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관직에 있었던 것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대충 공부하시면서 뭐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나라에 도망갔던 소공이 길바닥에서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생인 정공이라는 분이 노나라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 후에 정공이 소공을 쫓아냈던 그 계씨 집안의 세력을 완전히 닭스럽게 만들어 놓고 비로소 왕년에 방구 좀 꼈던 전우들을 중심으로 다시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제 공자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이때 공자님의 나이가 51. 요즘 말로 보면은 이제 뭐 그 구청장 정도 관직을 받습니다. 나름 파격적인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왕년을 생각해서 나름 자리 하나 챙겨준 게 아닌가 뭐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공자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이제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이때부터 공자는 한 10여 년의 그런 무명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아마도 미친 듯이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의 능력이 빛을 발하면서 완전히 이제 방구 붕붕 끼면서 이제 승진 가도를 쫙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3살에 이제 건설부 장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쫙쫙 해먹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공자님 일생 중에 최소한 일로만 본다면 가장 잘 나갔던 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공자님이 나이를 표현하시는 그런 말 중에 누구나 기억하는 아주 유명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40세 불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공자님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록도 없고 뭐 이런 것으로 봐서 35살 때 혈기 왕성할 때 사표 던지고 막상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뭐 이렇게 알아주는 것도 사실 별로 없고 뭐 그렇다고 이제 누가 스카우트 해주는 놈도 없고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M&A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미뤄 짐작해 보건대 결국 뭐 요즘 상황이랑 별로 이제 틀린 거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자님이 내래기 시장 이거 벤처 정신 가지고 여기 한번 붙여서 한번 키워봐 혹은 뭐 창업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집안은 개털이고, 뭐, 그렇다고 학벌이든 인맥이든 뭐 이렇게 있어갖고, 그들 도움 받아갖고 벤처펀드 만들어서 뭐, 이럴 주제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다시 취직을 하려다 보니, 뭐 이것도 만만치 않고, 10여 년 동안 그냥 아침엔 뒷산이나 좀 댕기고, 독서실 좀 당기면서 공부나 좀 하시고, 그러셨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거 다시 여기저기 또 이력서 다시 내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식구들은 먹여 살리긴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자우지간 당신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35세 제 나라 넘어간 건 다른 거기서 뭐 좀 해보려고 사실 넘어간 건데 거기서 만에 하나 어떻게 한 자리 운이 좋게 한 자리 얻어서 잘 나갔다면 그 양반 인생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공부를 워낙 좋아하신다 그러니 뭐 오히려 그런 또 휴식기를 가지면서 공부도 하시고 좋았을 수 있겠죠. 뭐 그런저런 이유로 역시 그 살아가는 데는 세력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한 거야. 뭐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중국 최초의 사학재단도 만드시고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폼나게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생각하신 게 맞아. 불혹. 이거 뭐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나 그때는 말이야 뭐 누가 꼬시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각한 길이 있고 그래서 나의 길을 갔던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이 50대 다행스럽게 스카웃이 되고 승진 팍팍 되고 엄청나게 잘 나가다 보니까 그때를 돌이키면서 또 폼나게 한 말씀 하시죠.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이게 폼나지 않습니까? 폼 하나는 확실하게 잡으신 그런 분이 아니셨나.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설을 좀 붙였는데 어쨌든 간에 공자 때문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노나라가 잘 나가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 나라는 나름 이제 신경도 좀 쓰이고 약간 이제 쫄게 되는 거죠. 그쪽에 생각하기에는 이거 더 크기 전에 확 밟아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자니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옆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있으니까 걔네들이 또 덤빌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골치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제일 싸게 먹히는 그 당시 전략인 미인계를 써보려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은나라를 작살낸 달기라는 이 누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미인계는 나름대로 증명된 아주 효율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중국 4대 미인 중에 제일 오래된 누님이 서시라는 분인데 이 누님이 사실 공자와 동시대 분입니다. 그 당시 이제 공자가 53세 때 이 당시 서시 누님이 7살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월나라에서 이 서시 이 누님이 15살 때 특수훈련을 시킵니다. 한 2년 정도 시키고 오나라로 보내서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주요 임무를 띠고 이를 완벽하게 완수하신 그런 대단한 누님이십니다. 그 당시 그런 누님이 제 나라에 없었든지 제 나라는 결국 물량으로 밀어붙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질이 안 되면 양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미녀 한 80명, 지금 뭐라고 말하면 2개 소대 병력, 엄청난 규모의 특수전 인력을 떼거지로 노나라로 보내서 왕이고 재상이고 간에 웬만큼 방구 좀 낀다는 세력들을 완전 줄줄이 초토화를 시킨답니다.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공자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뭐 타겟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로 화력에 관심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눈이 매우 높으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별로 이빨이 안 먹혔던 것 같습니다. 결국 공자 이제 열을 확 받아버려가지고 이거 좀 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일만 죽어라고 시키고 지들끼리 여자들 끼고 말이야 이렇게 할렐레 한다 이거지. 상황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 정도면 옛날 그 35세 어렸을 때 하고는 좀 틀리게 스펙도 좀 많이 쌓여있고 했으니 이제 나도 나의 능력을 알아줄 그럴 왕들을 찾아서 유랑을 떠나기 시작하십니다. 완전히 진정한 그 프리랜서의 길을 프리가 아니죠. 프리랜서의 길을 이제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55살에 유랑을 시작해서 장장 14년간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시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여행이 만만한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행이 좀 만만치 않았겠죠. 주구장창 뚜벅이로 걸어다니고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이제 고생도 엄청나게 하셨을 테고 그리고 사실 이제 춘추전국 시대라는 그 당시를 보면 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력 약해진 왕들은 마치 이제 펀드를 모집하듯이 이 나라 저 나라 군사 좀 꿔달라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좀 뭐 그렇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짱 보는 양반부터 해서
공자님처럼 프리랜서로 이제 직장 구하는 양반까지 돌아다니는 양반들이 무지무지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배수씨 굶기도 하고 뭐 산적들한테 쫓기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고, 그렇지만 다만 공자님이 이제 이름이 좀 있었던지라 어느 정도는 좀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자신을 인정해 주어 이렇게 좀 장기 계약을 딱 맺을 만한 구단주를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도 그 당시 이 배신, 뭐 모략, 뭐 이런 게 판치는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자기 혼자 이제 인의를 외치면서 이런 이 공자의 사상은 어찌 보면 약간 고리타분하고 어찌 보면 좀 위험한 걸 수도 있긴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다른 시각에서 또 보면 70명도 넘는 제자들을 끌고 다니셨는데 이게 말이 제자들이지 결국 단체 패키지로 야 우리 좀 패키지로 한번 엮어서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러셨던 거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 당근 이제 연봉 협상 같은 것도 뭐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 구단주 입장에선 야 돌직구 던지는 너 하나야 뭐 그렇다 치고 그래 좋아 뭐 많이 봐줘서 후보 포함해서 몇 명, 두세 명 오케이. 그런데 이게 돌직구밖에 모르는 똑같은 애들 70명을 다 이렇게 패키지로 쓰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와중에 그 노나라하고 그 제나라하고 전쟁을 결국은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끌고 다니시던 그런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배가 고팠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이제 그걸 중간에 포기하고 노나라로 돌아가서 장군을 하게 됩니다. 싸울 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제나라하고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칭찬을 하고, 야, 정말 잘 싸웠다. 칭찬을 하니까. 근데 이 양반이 사실은 말이죠. 제가 이제 공자라는 분의 제자인데, 제가 아는 건 다 그분한테 배운 겁니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뭐 사실 공자가 무슨 싸움 기술을 가르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요즘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놈이 이번 시즌에 골을 이제 무지하게 많이 넣어갖고,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볼을 잘 차냐? 그렇게 했더니, 아, 그게 말이죠. 제가 대학 때, 저희 철학 교수님이, 저희 진정한 사부님이시고, 전 모든 걸 그 사부님한테 배웠걸랑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러면 그분을 말이야, 우리 감독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런 개 같은 논리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논리가 먹혔던 것 같습니다. 뭐, 노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에 저 같이 일한 기억도 있고, 아, 맞아. 그 양반. 이렇게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 바로 이제 공자님께 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자님께서는 14년간의 그런 그 유랑 생활을 쫑치시고 그리고 이제 노나라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자의 나이가 68. 많이 되셨죠. 이제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님께서는 다시 그 국가의 원로로서 복학생 대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높은 관직을 뭐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그 노나라에서 한 자리씩 꿰차고 방구 좀 이제 끼고 뭐 이러니까 이제 품위 유지를 할 정도의 그 수준을 챙겨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공자는 이제 후학 육성하고 뭐 이렇게 지필을 위해서 사학재단을 하나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학교를 만드시는 거죠. 이게 중국 최초의 그 사학인 셈인데요. 이게 아마도 교사라는 직업을 처음 만든 사람이 공자님이 아닐까 뭐 싶습니다. 근데 공자가 이때 만든 커리큘럼은 비단 철학뿐만이 아니라 음악, 활쏘기, 회계, 뭐 이런 당장 관직에 나가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 고시학원 정도 뭐 이런 거 차리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공자의 학교는 아주 이제 크게 인기를 끌어서 원생들을 3,000명이 넘는 그런 이제 제자들을 거느리고 나중에 이제 공자 사후에도 이 학교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자의 손자이신 자사가 뭐 공자님으로부터 당연히 지분도 좀 받으셨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도 좀 넉넉하고 또 이제 할아버지한테도 감사도 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넘치고 해서 자 본인의 책인 중용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할아버지를 지켜 세우시는 뭐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잉어 아들이 잉어 이름을 가진 아들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되게 아끼던 아내라는 제자가 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또 제일 친하면서 친구이기도 하면서 했던 그 자로라는 분이 또 이제 살해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당신도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인생을 갖고 계신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자는 3,000명이 넘는 그런 제자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뛰어난 사람들을 골라서 후세 사람들이 72현이다, 공문 10철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진출해서 결국은 제자 백가라는 것을 이제 만든 것이죠. 당시로는 따지고 보면 엄청난 규모의 그 인재풀을 만든 그런 양반이 공자인 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기억할 만한 사람이 이제 몇 명을 꼽자고 한다고 그러면 안회, 자로, 자공, 그리고 증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조금씩 좀 살펴본다면 몸은 좀 약하면서 그렇다고 이제 공부밖에 모르는 그런 순둥이 범생이 이런 양반이 이제 아내입니다. 근데 공자가 제일 아꼈고 자신의 정통을 이을 제자로 키웠지만 사실 나중에 당신보다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신 분입니다. 공자께서 지, 인, 용의 세 가지 덕을 중구장창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에 인의 표상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배는 당신보다 약간 좀 어리지만 이런 자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양반은 이제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무식한 데다가 이제 스승이 공자한테도 이제 가끔 개기고 그러다 결국은 맨날 깨지긴 하지만 나이도 여러 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나중에 친구처럼 이제 맞먹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본성은 이제 원래 좀 착하고 우리 또 영화나 이렇게 소설에 보면은 선생이 양아치 건달 이렇게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험나는 그 스승을 만나갖고 참회해서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어떤 모티브의 효시라고는 하지 않을까 이런 분이십니다. 이 양반도 나중에 운이 없어갖고 나중에 이제 살해를 당하시는데 이 양반은 이제 지인용 중에 용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공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머리도 좋고 눈치도 빠르고 성격도 좋고 또 워낙 또 집안도 좀 좋고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친구들도 많고 친구가 또 누구나 또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이런 양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저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친구도 많고 이런 장사 감각도 있고 이런 타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승의 존경심도 상당히 많죠. 공자가 14년 동안 그 유랑을 할 때 뒷돈 대주고 이랬다는 그런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의 모델은 지인용 중에 지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증자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나이도 제일 어리고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 이 그룹에 제일 나중에 조인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좀 머리가 좀 딸리다 보니까 하나 가르치려고 그러면 여러 번 말해줘야 되고 눈치도 좀 떨어지고 해서 좀 답답하고 그러나 맷집 하나만큼은 너무너무 좋아서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후에 이 증자, 그러니까 공자, 증자, 자사, 맹자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으로 공자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물론 사실 이 계보라기보다는 증자의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갖고 출세한 덕에 증자가 이제 어떤 정통 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받았다는 설도 있는데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이 착하고 고지식하고 이런 성품으로 유교의 어떤 기본으로 여겨지는 충효 사상을 제대로 픽스시킨 그런 양반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공자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남들 되게 고되고 힘든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시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권력자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학식이 높아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지만 자신은 나중에 자신의 뒤를 이을 그런 제자들을 일찍 다 죽어버리시고 사실상 본인 당신으로서 이렇게 크게 남겼다는 것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공자님은 제가 보기에 아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본인의 육신은 되게 고달팠지만 평생을 걸쳐서 나름 자기 꼴리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것도 말보다는 어떤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확립시켰다는 거죠. 자, 이런 공자의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던 그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이 공자 사상은 이 공자 사후에 또 그의 제자를 통해서 전 대륙에 이제 퍼지게 되었고 결국 동양 철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니까 이는 아마 공자라는 이분께서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성인의 한 분으로서 추앙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목에서 묵념 한번 때려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끼고. 근데 이제 공자의 저술로 알려진 것으로는 이제 시경, 뭐 서경, 그다음에 주역, 춘추, 예기, 악경, 뭐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걸 공자님이 직접 쓰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춘추 정도, 이제 역사책이죠. 그 정도를 이제 공자님께서 직접 썼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자님 하면 노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 노노라는 책은 사실 공자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공자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수록된 그 글자 수만 해도 약 한 1만 3천 자가 넘고 약 한 20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내용도 무지무지하게 방대한 데다가 구성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어서 뭐 좀 읽고 이해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학자들이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달고 그런 해설서 같은 방식으로 책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뭐 요즘도 서점에 가면 어렵지 않게 이제 이런 논어 해설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많은 부분들 또한 우리의 그 아버지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그 할아버지들로부터 항상 들어왔던 잔소리 같은 그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살기 위한 어떤 최고의 지침서가 될 만한 교양 필수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릴 중용 또한 이 논어의 해설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용은 공자님의 손자이던 그 자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아까 말했던 증자가 이제 바로 이 자사의 스승이 됩니다. 이후에 자사가 맹자를 가르쳐서 공자, 증자, 자사, 맹자 뭐 이런 라인이 완성되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 자사라는 분이 자사라는 분의 이 중용책 내용의 구성을 보면 자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쫙 풀어서 단순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논어의 형식과는 조금 틀리게 그런 말씀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만든 그런 책이라는 것이 이 책의 그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이유입니다. 중용은 그래서 워낙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와 흐름이 있는 논리적인 구성을, 다시 말해서 논리적인 구성을 갖고 있어서 처음에 중용이 나왔을 때 이 중국 역사를 쓰신 사마천의 사기에서 중용은 분명히 이제 자사가 썼다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 옛날에 그렇게 이렇게 혼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책이 아니다라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실제 그 원본이 발굴이 되면서 그런 논란이 이제 다 없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만큼 순수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대단한 평가를 받는 매우 수준 높은 그런 책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공자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텍스트로서 중용을 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엔 이 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도 인류의 성인의 한 분으로 추앙받고 또한 사회적, 정신적으로 아직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계신 이 공자라는 분도 사실 어찌 보면 우리만큼이나 매우 인간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뭐 이렇게 아주 엄청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